둔탁한 타격음이 뼈와 살을 지식이는 소리가 삭풍이 몰아치는 노역장의 아침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던 작은 검은 개가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바닥 위로 널브러졌다. 터진 주둥이 사이로 흘러나온 선혈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붉었고 하얀 눈 위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흔적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노비들을 감시하는 십장마두는 피 묻은 몽둥이를 눈바닥에 툭툭 털어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짐승 새끼가 감히 사람 먹을 것에 입을 대 주제를 알아야지. 아직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그저 9번이라 불리는 소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불과 몇 걸음 앞에서 목도하고 있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달려들지도 살려달라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붉게 물들어가는 눈밭을 응시할 뿐이었다.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매서운 추위였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고 있는 무언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에는 지난 넉 달간 곰팡이 핀 주먹밥을 몰래 나눠 먹으며 칠흑 같은 밤 유일하게 소년의 숨소리를 들어주던 존재였다. 마두는 소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놈이 공포에 질려 오줌이라도 지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소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기이한 정적은 오히려 마두의 심기를 건드렸다. 놈은 피 젖은 몽둥이 끝을 소년의 미간에 겨누며 으르렁거렸다. 뭘 꼬라보느냐? 너도 저 꼴이 나고 싶으냐? 천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정을 붙이려 들어. 이 노역장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기르는 꼴이 내 눈에 띄면 내 놈 머리통도 저 개새끼처럼 박살을 내주마. 주변의 노비들은 혹여 불똥이라도 튈까 어깨를 웅크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에게 죽음은 일상이었고 목숨값은 갯집 판단보다 가벼웠다. 하물며 떠돌이 개 한 마리의 죽음 따위에 슬퍼할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 소년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다. 체념이나 공포 같은 익숙한 감정 대신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소년의 내면에 남아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조각이 저 개의 죽음과 함께 바스라져 내렸다. 소년은 마두의 협박을 귓등으로 흘려들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개의 사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두는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놈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소년은 무릎을 꿇고 돌을 나르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삽 한 자루, 홈이 한 자루 없이 오직 10손가락만으로 꽁꽁 얼어붙은 동토와 맞서려는 무모한 짓이었다. 날카로운 흙덩이와 얼음 조각이 손톱 밑을 파고들었고 이내 살점이 뜯겨나가며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소년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감각이 거세된 기계처럼 소년은 묵묵히 땅을 파고 또 팠다.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공터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마두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놈은 성큼성큼 다가와 소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 미친 새끼가 단단한 가죽신에 채인 소년은 눈밭 위를 몇 바퀴나 굴렀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소년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파담한 구덩이 앞으로 기어가 작업을 계속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늙은 노비 하나가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녀석을 묻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똥구덩이에 처박히거나 까마귀 밥이 되게 둘 수는 없었다. 마두는 기가 찼다. 놈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며 소년의 정수리를 내려칠 기세로 다가갔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때였다.
땅을 파던 소년이 고개를 들어 마두를 올려다 보았다. 순간 내리치려던 마두의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소년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살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에 마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수많은 노비를 때려 죽인 마두였지만 12살짜리 꼬마에게서 이런 기운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짐승. 아니, 악귀의 눈이었다. 마두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공포를 감추려 들었다. 더러운 놈, 재수가 없으려니 마음대로 해라. 대신 오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은 없을 줄 알아라. 마두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며 노비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뭘 보고 있어? 일하러 안 가. 노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에도 소녀는 한참을 더 땅을 팠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흘러나온 피가 흙과 섞여 검붉게 얼어붙었다. 마침내 작은 몸뚱이 하나 들어갈 만한 얕은 구덩이가 완성되었다. 소녀는 식어버린 개의 사체를 조심스레 들어 구덩이에 눕혔다. 마지막으로 거친 털을 쓰다듬는 소년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곳에서 눈물은 사치였다. 소년은 흙을 덮고 주먹으로 단단히 다져 작은 봉분을 만들었다. 하얀 설원 위에 솟아오른 작은 흙무덤은 처량하게 그지없었다. 멀리 떨어진 감시탑 위에서 외눈박이 노인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강호를 주름잡던 살수였으나 이제는 폐인이 되어 갇혀 지내는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소년의 손과 흙무덤을 번갈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년에게서 짐승의 냄새를 맡았다. 길들여지지 않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야수의 냄새를. 오후 내내 소년은 미친 듯이 돌을 날랐다. 빈속은 쓰려왔고 터진 손은 욱신거렸지만 소년은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소년은 마두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놈의 숨통을 끊어놓는 상상을 했다. 개의 죽음은 소년 안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 그것은 복수심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차갑고 생존 본능이라 하기엔 너무나 파괴적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수용소의 밤은 지독한 악취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린 소녀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 낀 검은 흙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달빛 아래 선명했다. 옆에 누워있던 병약한 아이. 보기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물었다. 형, 깜둥이, 죽었어. 소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지만 소녀는 달래주지 않았다. 그날 밤 소녀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마두가 몽둥이를 내리치던 순간이, 개가 마지막 숨을 내뱉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소녀는 깨달았다. 힘없는 자의 연민은 무가치하고 약한 자의 분노는 비웃음거리일 뿐이라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시는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소녀는 흙무덤을 향해 소리 없는 맹세를 했다.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내 목숨도, 내 의지도. 어둠 속에서 소년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내일 아침이면 마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들먹거릴 것이다. 하지만 놈은 모르고 있다. 오늘 자신이 죽인 것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소년의 유약했던 영혼이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태어났음을.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상처가 터져 다시금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즐기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 저 거만한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그날을 위해 소녀는 기꺼이 어둠이 되기로 결심했다. 삭풍이 판잣집 틈새로 스며들어 울부짖었지만 소년의 심장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여름의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주와도 같았다. 길어진 가뭄은 비옥했던 들판을 쩍쩍 갈라진 황무지로 만들었고 대지는 마치 물을 갈구하는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채석장의 살인적인 더위는 공기마저 진동하게 만들며 비참한 노비들의 폐부를 짓눌렀다. 땀방울은 흐르기도 전에 증발해버려 검게 그을린 피부 위에는 하얀 소금기만이 남았다. 살인적인 더위와 함께 찾아온 것은 굶주림이라는 끔찍한 침묵이었다. 노역장의 식량 창고는 이미 지난달에 바닥을 드러냈다. 안 그래도 적었던 배급량은 잔인할 정도로 줄어들어 하루에 점심 한 끼,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죽이라고는 하지만 끓인 물에 좁쌀 몇 알을 띄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은 뜨거운 맹물이나 다름없었다. 늙고 병든 노비들은 작업장에서 픽픽 쓰러져 나갔고 말라 비틀어진 그들의 시신은 가치 없는 마른 장작처럼 석회 구덩이에 던져졌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찢어질 듯한 금속성 소음이었지만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수백 명의 누더기를 걸친 인간들이 서로 밀치고 밟으며 아귀처럼 달려들었다. 이 빠진 그릇을 든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이었다. 질서도 인격도 사라진 채 오직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늦은 자에게는 찌꺼기 국물만이 아니면 그조차도 없을 것이었다. 9번이라 불리는 무영은 줄의 맨 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힘을 아끼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례가 되자 뚱뚱한 주방 노비가 나무 국자를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흙탕물 같은 죽을 퍼주었다. 오늘은 나무 뿌리라도 좀 들어갔으니 하늘에 감사해라. 무영은 뜨거운 죽그릇을 받아들고 거친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는 익숙한 담벼락 구석, 거대한 바위가 만들어주는 희미한 그늘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보기가 새우잠을 자듯 웅크리고 있었다. 가엾은 아이는 이틀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학질과 끝없는 굶주림이 아이의 생기를 갉아먹었다. 보기의 눈은 찬히 꺼져 있었고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비해 눈만 기이하게 커 보였다. 숨소리는 찢어진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게 끊어졌다. 무영을 본 아이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쩍쩍 갈라진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무영은 손에 든 죽 그릇을 보았다가 다시 의형제를 맺은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뱃속이 요동을 쳤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누군가 내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그에게도 이 죽이 필요했다. 이걸 먹지 않으면 당장 오늘 오후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성은 당장 마셔버리라고. 너부터 살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 생지옥에서 동정심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뇌리에는 며칠 전 죽은 개의 마지막 눈빛이 어른거렸다. 절망에 찬 그 눈빛이 그를 옥죄었다. 보기는 개가 아니다. 사람이다. 무영이 짐승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온기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위장을 긁어대던 허기를 억눌렀다. 그리고 조심스레 보기의 머리를 받쳐 일으켰다. 마셔. 무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릇을 아이의 입가에 댔다. 보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뜨거운 숭늉 같은 죽을 꿀꺽꿀꺽 삼켰다. 목을 대가 움직이고 흐릿하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생기가 돌았다. 단숨에 바닥까지 비운 아이는 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찌꺼기까지 핥았다. 그제야 자신이 형의 목까지 다 먹어버렸음을 깨달은 보기가 경악하며 무영을 쳐다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형은 무영은 대답 없이 빈 그릇을 뺏어들고 돌아섰다. 그는 막사 뒤편 마른 땅에 듬성듬성 자라난 잡풀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쭈그리고 앉아 띠풀의 뿌리를 한 웅큼 뽑아내 흙만 대충 털어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넓고 쓴맛, 질긴 섬유질, 그리고 역한 흙내음이 코를 찔러 구역질이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삼켰다. 풀뿌리와 함께 그는 하얀 흙 한 줌을 집어 들었다. 사람들이 백토라 부르는 흉년에 적먹을 것이 없으면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흙이었다. 영양가는 없고 오로지 위장을 채워 포만감을 줄 뿐. 소화되지 않아 끔찍한 복통을 유발하는 가짜 음식. 무영은 자갈을 씹듯 우적우적 흙을 씹어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고인 웅덩이에 썩은 물 한 모금으로 흙덩이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노비들이 혀를 찼다. 미친놈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송장 다 된 놈을 챙기다니. 조만간 저놈도 석회 구덩이 행이겠군. 비웃음과 동정이 교차했지만 무영은 귀를 닫았다. 묵직한 흙덩이가 위장에 자리 잡으며 기만적인 포만감을 주었다. 적어도 보기는 하루를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는 지옥 그 자체였다. 흙을 먹은 대가로 찾아온 복통이 무영을 고문했다.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쓰러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졌다. 그는 이 고통을 수련이라 생각했다. 강철 같은 의지를 벼려내는 시련이라고 최면을 걸었다. 밤이 되자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허기는 더욱 잔인하게 되살아났다. 무영은 보기의 옆에 누워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잠결에 보기가 무영의 손가락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안 죽을게. 얼른 커서 형 지켜줄게. 그 천진한 맹세가 비수처럼 무영의 가슴을 찔렀다. 문득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약점을 만들고 만 것이다. 살수에게, 아니 생존을 갈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적은 칼이 아니라 정이라는 족쇄였다. 보기는 짐이자 그의 급소였다. 마두나 다른 놈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꺾으려들 것이다. 무영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갈등했다. 내면의 절반은 이 짐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라고, 더 강하고 잔혹해지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죽어가던 인간성의 파편은 이 작은 생명을 지키라고 아우성쳤다. 그는 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었다. 보기가 약점이라면 그 약점을 지키기 위해 1000배는 더 강해져야 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보기의 목숨은 자신의 목숨과 하나였다. 어둠 속에서 무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풀뿌리를 씹든 흙을 먹든 아니면 적의 피를 마셔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허기가 창자를 긁어대도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노역장의 규칙을, 간수들의 습관을, 울타리의 빈틈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넣기 시작했다. 이곳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때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삭막한 채석장의 대지를 뒤흔들며 맹렬한 태양마저 가려버릴 흙먼지를 일으켰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살찐 명마에 올라탄 젊은 사내들이 마치 무인지경을 가듯 노역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지옥의 강림한 신과 같았으나
진흙투성이 노비들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오직 천박한 호기심과 멸시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선두에 선 것은 희고 고운 얼굴을 가졌으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사내 민도현이었다. 좌의정의 차남이자 잔혹한 유희로 장안의 악명을 떨치는 자였다. 그는 말고삐를 쥐고 코를 막으며 시신 썩는 내가 진동하는 노역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향해 조소를 던졌다. 이것 보게, 이 가뭄에도 저 개미 같은 것들이 아직 돌을 나를 힘이 있다니. 명줄 하나는 즐기군. 평소에는 호랑이 같던 십장마두가 헐레벌떡 뛰어와 말발굽알에 머리를 조아렸다. 허리가 끊어질 듯 굽신거리며 역겨운 아첨을 쏟아냈다. 날이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이 짐승 같은 것들은 오늘도 나리댁에 보낼 돌을 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요. 도연은 마두의 아첨이 지루하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는 안장 옆에 매달린 흙가궁을 꺼내 시위를 튕겨보았다. 퉁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공기를 갈랐다. 나무 관역은 이제 지겨워. 도망치지도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으니 재미가 없지 않나. 오늘은 좀 더 생동감 있는 걸 해보고 싶군.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의 눈빛이 구석에 웅크린 노비들을 훑으며 잔인하게 번뜩였다. 마두는 즉시 알아들었다. 그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알고 말고요. 가장 튼실한 놈들로 골라 대령하겠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아첨꾼의 얼굴을 지우고 악귀의 형상으로 돌변해 노비들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그의 손끝에 지목된 자들은 사색이 되어 끌려나갔다. 무영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마두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죽은 개를 묻어주던 놈의 눈빛이 떠오른 마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저놈도 9번. 저 자식도 끌어내. 무영을 포함한 5명의 노비가 텅 빈 공터 한가운데로 내동댕 잊혀졌다. 저 멀리 200보쯤 떨어진 돌무더기 위에 붉은 깃발이 꽂혔다. 귀족들의 놀이 규칙은 단순했지만 잔혹했다. 깃발까지 살아서 달려가는 자에게는 통돼지 뒷다리 하나와 하루의 휴식을 준다. 하지만 늦거나 운이 나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것은 사신과의 경주였다. 도연과 친구들은 말을 타고 일렬로 늘어서서 화살을 꺼냈다. 마치 사슴 사냥이라도 나온 듯 낄낄거리는 그들에게 저 5 목숨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 난 저 덩치 큰 놈이 제일 먼저 죽는다에 금열냥 걸지. 푸른 옷을 입은 귀족이 웃어젖혔다. 도현은 입꼬리를 비틀며 이미 시위에 화살을 매겼다. 그의 화살촉은 무영의 등짝을 겨누고 있었다. 난 저 비쩍 마른 놈이 10걸음도 못 간다에 걸지. 뛰어 마두의 고함이 떨어지자마자 4명의 노비가 겁에 질린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깃발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달리며 등을 죽음 앞에 온전히 드러냈다. 그러나 무영은 달랐다. 그는 바로 뛰지 않았다. 대신 도연의 손가락을 응시했다. 시위를 잡은 손가락이 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무영의 몸이 움직였다. 피웅피웅 바람을 가르는 파여름과 함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가장 덩치 큰 노비가 목을 관통당해 피를 뿜으며 고꾸라졌다. 붉은 피가 흙먼지 위에 흩뿌려졌다. 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맞췄다. 역시 자네 솜씨야. 사륙의 흥분이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었다. 빗발치는 화살은 규칙도 없이 오직 살생만을 위해 날아들었다. 무영은 직선으로 뛰지 않았다. 그는 갈지자를 그리며 바위와 덤불을 방패 삼아 좌우로 몸을 날렸다. 깃발을 보는 대신 날아오는 화살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마치 바위 틈을 빠져나가는 물뱀처럼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다.
그를 노린 화살들은 발 뒤꿈치 바로 뒤에 박히거나 바위에 튕겨 불꽃을 튀길 뿐이었다. 도연은 초조해졌다. 9번을 노린 화살 3발이 연속으로 빗나갔다. 천한 노비 따위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 쥐새끼 같은 놈 거기 서라. 그는 분노에 차소리치며 갑옷을 뚫는다는 철전 전투용 화살을 꺼내 들었다. 놈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놈이 나아갈 앞쪽 공간을 정밀하게 조준했다. 그러나 무영은 놈의 생각을 읽은 듯했다. 도연이 손을 놓는 순간 앞으로 달리는 대신 급격히 멈추며 옆으로 굴렀다. 치명적인 화살이 무영의 어깨 옷자락을 찢었지만 살을 파고들지는 못했다. 무영은 즉시 일어나 다시 달렸다. 깃발까지는 불과 몇 장.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젠장 도연은 활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른 노비들은 이미 죽거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오직 무영만이 붉은 깃발을 움켜쥐고 서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무영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덫을 빠져나온 짐승처럼 잔뜩 날이 선 눈으로 귀족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도연의 친구들도 험악해진 그의 기색을 살피며 입을 다물었다. 마두가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날이 고정하십시오. 저놈이 운이 좋아서. 도연은 마두를 무시한 채 무영을 쏘아보았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감히 천한 것이 내 활을 피하다니. 도연은 말을 몰아 무영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이름이 뭐냐?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무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마두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9번입니다. 벙어리입니다요. 날이 9번이라. 도현은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수치심을 씻고 싶었다. 허나 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승자를 죽이는 것은 양반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다. 그는 칼 대신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칼날보다 더 섬뜩한 미소였다. 제법 잘 뛰더구나. 시궁창을 도망다니는 쥐새끼처럼 말이다. 그는 말머리를 돌리며 마두의 발치에 돈주머니를 던졌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무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약속대로 고기를 줘라. 난 약속은 지킨다. 허나 그는 마두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놈의 눈빛이 기분 나빠. 내일 주제 파악을 시켜줘라. 너무 빨리 죽이진 말고. 비명소리가 아주 듣고 싶구나. 귀족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무영은 깃발을 놓고 흙 묻은 돼지 다리를 집어들었다. 사신과의 도박에서 이겼지만 진짜 대가는 내일 치러야 함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오늘 밤 보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무영은 깨달았다. 강한 자는 활을 가졌지만 약한 자에게는 지형과 차가운 머리가 있다는 것을. 멀어지는 도연의 등 뒤로 마두가 다가와 섰다. 아첨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잔혹한 감시자의 얼굴이었다. 재주가 좋구나. 9번. 덕분에 나리께서 심기가 불편해지셨어. 오늘 밤 실컷 처먹어라. 내일은 내 가죽을 벗겨줄 테니. 마두는 침을 뱉고 시체를 치우라 소리쳤다. 무영은 피 묻은 전리품을 안고 막사로 향했다. 마두의 협박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도연의 움직임, 활을 당기는 자세, 화살의 궤적을 끊임없이 복기하고 있었다. 귀족도 결국은 사람이다. 활과 말이 없다면 그들도 별 수 없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그 위험한 깨달음이 소년의 가슴 속에 검고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렸다. 피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밤이 지났다. 무영이 목숨을 걸고 얻어온 돼지 뒷다리는
보기의 빈속을 채워주었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다음 날 아침 채석장에 집합한 노비들을 맞이한 것은 평소보다 더 살벌한 침묵이었다. 마두는 뒷짐을 진 채 노비들의 행렬을 훑어보더니 뱀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기에게 고정시켰다. 그의 손에는 굵은 소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제 귀한 분의 옥패가 사라졌다더군. 감히 내 놈들 중 누군가가 손버릇을 부린 게야. 그것은 뻔한 거짓말이었다. 귀족들은 어제 말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옥패 같은 건 애초에 떨어진 적도 없었다. 하지만 노역장에서 마두의 말은 곧 법이자 진실이었다. 마두는 성큼성큼 다가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보기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이 쥐새끼가 어제 고기를 처먹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구나. 보기는 해명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병약한 아이의 몸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제가 아닙니다. 보기가 울먹이며 빌었지만 마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도둑질한 손모가지는 잘라야 마땅하나. 내 자비를 베풀어 다리만 분질러 주마. 마두가 채찍을 높이 쳐들었다. 쇠붙이가 박힌 채찍 끝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저것이 보기에 앙상한 다리에 닿는 순간 아이는 영영 걷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주변의 노비들은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자각 파열음이 울렸으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보기의 몸 위로 검은 그림자가 덮쳤기 때문이다. 무영이었다. 그가 보기를 감싸 안고 등을 내밀어 채찍을 대신 받아낸 것이다. 살점이 찢겨 나가는 고통에 무영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마두의 눈이 희열로 번들거렸다. 놈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다. 건방진 9번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무릎 꿇는 것. 오호라. 내 놈이 대신 죽겠다고 마두는 낄낄거리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무자비한 매질이 무영의 등에 쏟아졌다. 1대, 2대, 10대, 피가 튀어 주변의 흙을 적셨고 무영의 옷은 걸레 조각처럼 찢겨 나갔다. 보기는 형의 품 안에서 공포에 질려 오열했다. 형 비켜, 형 죽어. 하지만 무영은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의 팔은 마치 강철 족쇄처럼 풀리지 않았다. 무영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다. 등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입안에는 비릿한 핏물이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마두에게 굴복의 비명을 들려주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두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지칠 때까지 채찍을 휘두르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무영의 얼굴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독한 새끼, 아주 죽여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마두는 침을 뱉으며 숨을 골랐다. 흙투성이가 된 무영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미동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죽지 않은 채 마두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질린 마두가 소리쳤다. 이놈을 당장 시체방에 쳐넣어라. 물 한 모금 주지 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둬. 시체방은 죽기 직전에 노비들을 던져놓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었다. 노비들이 덜덜 떨며 무영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무영은 고개를 돌려 보기를 찾았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다리는 멀쩡했다. 그거면 되었다. 어둠이 시야를 덮쳐오고 차가운 지하 감옥의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세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무영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다. 고통은 선명했으나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희생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죽여야 할 자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사고였다. 시체방이라 불리는 지하 감옥은 그 이름에 걸맞게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썩어가는 집단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대소변에 악취가 뒤섞여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썩어 들어가는 듯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죽어가는 자들의 가냘픈 신음과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무영은 차가운 돌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찢어진 등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불로 지지는 듯했고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그의 정신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게 깨어 있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어둠 속에서 걸걸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한 노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잡혔다. 그는 한쪽 눈이 없는 애꾸는 노인이었다. 평소 미친 척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외눈은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검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지팡이도 없이 기어와 무영의 옆에 앉았다. 미련한 놈, 제 살 깎아 남의 살 채워주는 짓거리는 등신들이나 하는 짓이다. 노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무영은 대꾸할 기운이 없었다. 노인은 혀를 차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깨진 옹기 조각이었다. 날카롭게 갈려진 그 조각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까 마두놈을 볼 때 내 눈빛, 마음에 들더구나. 노인이 킬킬거렸다. 죽이고 싶지. 그 돼지 같은 놈의 멱을 따고 싶어. 안달이 났지. 무영의 눈이 커졌다. 노인은 정확히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무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끄덕이자 노인은 옹기 조각을 무영의 목덜미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도자기 파편이 뜨거운 경동맥 위를 눌렀다. 죽이는 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소나 말은 힘으로 잡지만 사람은 급소로 잡는 거다. 여기 귀 밑새치. 이곳을 찌르면 황소 같은 장사도 숨소리 한 번 못 내고 간다. 노인은 옹기 조각 끝으로 무영의 목에 있는 혈도를 톡톡 건드렸다. 소름 끼치는 감각에 무영의 몸이 굳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살인 기술의 전수였다. 너는 힘이 없다. 하지만 놈들은 방심하고 있지. 그게 내 무기다. 노인은 옹기 조각을 무영의 손에 쥐어 주었다. 쥐고 있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칼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것이다. 망설이는 순간 죽는 건 내 놈이다. 무영의 손안에 들어온 옹기 조각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생전 처음 쥐어보는 무기였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무영에게 기묘한 힘을 불어넣었다. 노인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살고 싶으면 짐승이 되지 마라. 사냥꾼이 되어라. 짐승은 덫에 걸리지만 사냥꾼은 덫을 놓는 법이니까. 무영은 손에 쥐인 옹기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곧 놈들을 죽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다. 지하 감옥의 밤은 길었다. 무영은 노인이 가르쳐준 급소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마두의 목, 도현의 목,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모든 자의 목. 어둠 속에서 무영의 손은 허공을 향해 찌르는 시랩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동작은 간결하고 매서워졌다.
두려움에 떨던 소년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차가운 사리를 품은 늑대의 눈빛이 들어찼다. 새벽녘 감옥 문이 열리고 밥을 주는 구멍으로 주먹밥 한 덩이가 굴러들어왔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주먹밥이었지만 무영은 그것을 집어들어 개걸스럽게 씹어 삼켰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용기 조각을 놈들의 목구멍에 박아 넣어야 했다. 배가 채워지자 힘이 돌아왔다. 노비로서의 굴종은 어젯밤의 매질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매를 맞는 자가 아니었다. 칼을 가는 자였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미친 척 잠든 척하는 노인을 보며 무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연히 만난 기인이 던져준 한 조각에 깨진 옹기가 그의 운명을 바꿨다. 무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내일 마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놈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지하 감옥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소년의 복수심은 독버섯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용소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풍악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부터 울려 퍼졌고 노역장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채찍을 휘두르던 간수들도 이날만큼은 경계를 풀고 술독에 코를 박았다. 돼지 굽는 냄새와 싸구려 탁주 냄새가 진동하며 지하 감옥의 썩은 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것은 굶주린 죄수들에게는 고문이자 동시에 유일한 기회였다. 무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밖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가 심장박동과 묘하게 엇박자를 이루며 그를 자극했다. 지하 감옥을 지키던 간수 2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감옥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훔쳐온 술병을 기울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까지 이 송장들을 지켜야 한다니. 재수가 옴붙었지. 한 놈이 투덜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들의 눈꺼풀은 무거워졌고 창과 칼은 손에서 멀어졌다. 무영은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마침내 코를 고는 소리로 바뀔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늙은 살수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죽이자 그의 존재감은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무영은 품에 감춰두었던 옹기 조각을 꺼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단면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는 감옥의 나무 창살 틈새로 손을 뻗었다.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나무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지만 쇠로 된 걸쇠는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무영의 목표는 쇠가 아니었다. 쇠가 박혀 있는 나무틀, 그 약해진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그는 옹기 조각을 끌처럼 사용하여 걸쇠 주변의 나무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나무가 긁히는 미세한 소리가 났지만 밖에서 울리는 요란한 북소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덮어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고 옹기 조각에 베인 손바닥에서 다시 피가 흘렀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그를 더욱 예리하게 만들 뿐이었다. 한참을 긁어내자 마침내 쇠걸쇠를 지탱하던 나무 부분이 부스스 떨어져 나갔다. 무영이 조심스레 문을 밀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감옥 문이 열렸다. 무영은 즉시 나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구석에 누워있는 애꾸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외눈이 무영을 응시하고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가라. 가서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무영은 노인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비록 말은 섞지 않았으나 그는 무영에게 살 길을 열어준 스승이었다. 감옥을 빠져나온 무영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술에 취해 널브러진 간수들을 지나치는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무영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이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추고 술 취한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혼란은 무영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되었다. 그는 담장 쪽으로 몸을 숨기며 주변을 살폈다. 저 멀리 숲으로 이어지는 개구멍이 보였다. 지금 도망친다면 아무도 모르게 산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다. 짐승처럼 쫓기겠지만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본능이 속삭이는 생존의 길이었다. 하지만 무영의 발걸음은 숲이 아닌 반대편, 불빛이 가장 환한 곳을 향해 움직였다. 그곳은 십장 마두의 숙소였다. 도망치는 것은 사냥감이 하는 짓이다. 사냥꾼은 등을 보이지 않는다. 마두의 숙소 앞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녔고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무영은 옹기 조각을 고쳐 쥐었다. 손에 땀이 찼지만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매를 맞고 우는 소년이 아니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이다. 횃불의 그림자 아래 복수심에 불타는 작은 악귀 하나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것은 수용소 전체를 집어삼킬 피의 밤의 시작이었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마두는 옷을 반쯤 풀어헤친 채 대자로 뻗어자고 있었다. 기름진 목덜미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 밑으로 맥박이 뛰는 것이 보였다. 무영은 숨을 죽인 채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노인이 가르쳐준 급소가 눈에 들어왔다. 귀 밑 3촌. 무영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축제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마셔라, 부어라. 그 소란스러움은 마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무영은 옹기 조각을 높이 치켜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공포를 끊어내려는 전율이었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뇌까렸다. 잘 가라, 나의 주인님.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을 내리찍었다. 푹 하는 소리는 생각보다 둔탁하고 묵직했다. 무영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옹기 조각이 마두의 귀 밑, 늙은 살수가 일러준 그 치명적인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두꺼운 지방층을 뚫고 혈관이 터지는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마두의 눈이 순간적으로 뒤집힐 듯 크게 떠졌다. 놈의 입에서 커억하는 짐승의 신음과 함께 검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무영의 얼굴을 뒤덮었다. 비명은 터지지 않았다. 성대가 끊어진 목구멍에서는 쫑쫑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마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부여잡으려 했으나 무영은 틈을 주지 않았다. 아직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거구의 마두를 제압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무영은 온 체중을 실어 옹기 조각을 더욱 깊숙이 박아넣고 비틀었다. 살이 찢기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마두의 거친 손이 허공을 휘젓다 무영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으나 무영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놈의 죽어가는 동공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게 내 놈이 죽인 개들의 고통이다. 무영은 피거품을 문마두의 얼굴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마두의 눈에 공포와 경악이 서렸다. 천한 노빗 따위가 감히 주인을 죽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놈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생명력은 끊어진 수도관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움켜진 소나귀에 힘이 풀리고 경련하던 다리가 축 늘어졌다.
마두의 거대한 몸뚱이가 침상 위로 무너져 내렸다. 방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꽹과리 소리와 노랫소리가 요란했지만 이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무영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뿐이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두의 목에서 옹기 조각을 빼냈다. 피에 젖어 미끄러운 그 조각은 이제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 산파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무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공포의 대상이 이제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를 전율케 했다. 그는 옷소매로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지만 비릿한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이제 그 냄새는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없었다. 마두의 허리춤을 뒤져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다. 그리고 서랍을 뒤져 마두가 아끼던 단도, 한 자루와 숨겨둔 엽전 주머니를 챙겼다. 단도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감기자 옹기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리가 느껴졌다. 이제 그는 맨손이 아니었다.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 이빨을 드러낸 늑대였다. 무영은 마두의 시체를 이불로 대충 덮어두었다.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잠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방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곳에는 더 이상 겁쟁이 로비 9번은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된 소년. 무영만이 서 있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열기를 식혀주었다. 마당의 모닥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병사들은 술독에 빠져 인사불성이었다. 누구도 식장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무영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노비 수용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의 손에는 자유로 가는 열쇠가, 가슴에는 복수의 불길이 들려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두가 흘린 피가 신발 밑창에서 쩍쩍 달라붙었다. 그 소리가 마치 진홍곡처럼 들렸다. 무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조차 붉게 물든 듯한 밤이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 이 지옥 같은 노역장은 붉은 화염에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새로운 악귀가 탄생할 것이다. 수용소 입구에 다다른 무영은 잠든 보초를 피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으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파열음의 시작임을 아는 자는 오직 무영뿐이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잠들어 있는 형제들을 깨우기 위해 안으로 발을 들였다. 일어나라. 사냥할 시간이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속삭임이 뱀처럼 기어나갔다. 녹슨 자물쇠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좁고 악취나는 노비 막사 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수십 쌍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열쇠 꾸러미를 쥔 무영이 서 있었다. 그의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검붉은 액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막사 안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무영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칸으로 이동해 또 다른 자물쇠를 부수듯 열어젖혔다. 철컥, 철컥.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자유의 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무영은 미친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묵묵히 문을 열어나갔다. 족쇄가 풀린 노비들이 하나둘씩 기어나왔다. 그들은 열린 문과 무영의 피 묻은 손을 번갈아 보며 사태를 파악하려 애썼다. 십장 마두가 죽었다. 그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 이 조그만 소년의 손에 의해 도살당한 것이다. 그 사실이 주는 충격은 노비들의 억눌린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다. 무영은 마지막으로 보기가 있는 구석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무영은 거칠게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뛰어. 그것이 무영이 뱉은 유일한 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숲 쪽을 가리켰다. 어둠에 잠긴 숲은 미지의 공포였지만 동시에 유일한 살길이었다. 보기는 형의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온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살아서 놈들의 목을 물어뜯어야 한다는 섬뜩한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간수 하나가 열린 막사 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 무슨 짓이야? 다들 제자리로. 컥놈의 고함은 목에 날아와 박힌 돌멩이에 의해 끊어졌다. 가장 먼저 뛰쳐나온 덩치 큰 노비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을 집어던진 것이었다. 간수가 피를 뿜으며 쓰러지자 그 장면을 목격한 노비들 사이에서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놈들도 죽는다.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 깨달음은 순식간에 공포를 광기로 바꾸어 놓았다. 와, 억눌렸던 비명이 함성이 되어 터져나왔다. 수백 명의 노비가 본물 터지듯 막사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학대에 시달려온 짐승떼였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았다. 삽, 곡괭이, 심지어 맨주먹과 이빨로 간수들에게 달려들었다. 술에 취해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던 병사들은 성난 파도 같은 인파에 휩쓸려 처참하게 짓밟혔다. 무영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나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주변을 살피며 횃불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식량 창고와 마두의 숙소 지붕 위로 횃불을 던졌다.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다. 매캐한 연기와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켰다. 불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병사들과 그들을 쫓는 노비들의 모습이 지옥도를 그려냈다. 아비규환이었다. 말들은 불길에 놀라 울부짖으며 날뛰었고 사람들은 서로 뒤엉켜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숲으로 뛰었고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병사들의 목을 졸랐다. 무영은 보기의 손을 꼭 잡고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달려드는 병사가 있으면 훔친 단도로 망설임 없이 급소를 찔렀고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불을 질러 길을 챘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무영은 뒤를 돌아보았다. 화염에 휩싸인 수용소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지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도 없이 학대받았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 모든 기억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다. 마두의 시체도 굶어 죽은 동료들의 원혼도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오를 것이다. 무영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스쳤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숲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관아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 같았다.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횃불을 든 기마병들이 도망치는 노비들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다. 화살이 빗발치며 등을 보인 노비들이 픽픽 쓰러졌다. 자유를 목전에 두고 쓰러진 자들의 절규가 숲을 울렸다. 보기가 겁에 질려 다리를 멈추려 했으나 무영은 거칠게 아이를 잡아 끌었다. 돌아보지 마. 멈추면 죽는다. 무영은 보기를 덤불 속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미끼가 되려는 것이었다. 기마병들의 시선이 횃불을 들고 뛰는 무영에게 쏠렸다. 저놈이다. 저놈이 불을 질렀다. 화살이 무영의 발치에 박혔다. 무영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이제 그의 사냥터였다. 무영은 벼랑 끝으로 유인했다. 놈들은 말을 타고 있어 험한 산길을 빨리 오르지 못했다. 그는 덩굴을 이용해 벼랑 위로 기어 올랐다. 아래쪽에서 병사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활을 쏘아댔지만 어둠과 빽빽한 나무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다. 무영은 벼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타는 수용소와 혼란에 빠진 병사들, 그리고 숲으로 흩어지는 노비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무영의 발목을 낚아챘다. 매복하고 있던 추노꾼이었다. 잡았다. 쥐새끼. 놈은 험상궂은 얼굴로 웃으며 단도를 들이댔다. 그러나 무영은 당황하지 않았다. 놈이 팔을 뻗는 순간 무영은 몸을 낮추며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늙은 살수가 가르쳐준 기술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무영의 단도가 놈의 허벅지 안쪽 동맥을 깊숙이 베고 지나갔다. 비명과 함께 추노꾼이 쓰러졌다. 무영은 놈을 확인 사살할 시간도 없이 다시 달렸다.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숲 전체가 그를 잡기 위한 거대한 올가미처럼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쫓기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빨을 가는 늑대였다. 숲의 깊은 곳, 그 누구도 발들이지 못한 어둠 속으로 무영의 그림자가 사라져갔다. 뒤따라오는 것은 오직 타오르는 불길과 피 냄새뿐이었다. 멀리서 보기가 무사히 숲으로 숨어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무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와 보기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들은 살아남았다. 노비 문서도 족쇄도 없는 자유의 몸으로 비록 그 자유가 쫓기고 숨어야 하는 고달픈 것일지라도 주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삶보다는 100번 나았다. 무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다짐했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의 목줄을 끊어놓아라. 그것이 오늘 밤 시작된 침묵의 반란. 그 끝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노역장의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태우는 동안 숲속에는 더 깊고 차가운 어둠이 깔렸다. 무영의 거친 숨소리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흩어졌다. 뒤따라오던 고함과 비명은 점차 멀어졌으나 대신 더 불길한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과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그것은 관아의 오합지졸 병사들이 아니었다. 도망친 노비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추노꾼들이 투입된 것이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정확하고 집요하게 무영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놈들은 다수였고 숲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보기와 헤어진 갈림길을 돌아보았다. 부디 놈들이 자신의 발자국만 쫓기를.
작고 가벼운 보기의 흔적은 놓치기를 간절히 빌었다. 무영은 일부러 진흙탕을 밟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요란한 흔적을 남겼다. 미끼가 되어 놈들을 절벽 쪽으로 유인해야 했다.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팠고 폐가 찢어질 듯 타올랐지만 멈추는 순간 다시 개목걸이가 채워질 것임을 알기에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이쪽이다. 쥐새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걸걸한 목소리가 지척에서 들렸다. 횃불의 불빛이 무영의 등 뒤를 핥듯이 스쳐 지나갔다. 추노꾼의 우두머리. 왕발이라 불리는 자였다. 곰처럼 거대한 덩치의 쇠몽둥이를 든 그는 노비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다. 놈이 푸는 사냥개들은 한 번 문 사냥감을 절대로 놓지 않기로 유명했다. 무영은 이를 악물고 비탈길을 기어 올랐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은 사치였다. 씩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무영의 귀 옆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 나무둥치에 박혔다. 화살이 아니었다. 끝에 쇠갈고리가 달린 짧은 단창이었다. 옷깃이 찢어지며 서늘한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목이 꿰뚫렸을 것이다. 놈들은 생포할 생각이 없었다. 시체라도 가져가 현상금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듯 무자비한 사륙을 즐기고 있었다. 무영은 굴러떨어지듯 몸을 날려 바위 뒤로 숨었다. 독한 놈. 제법 잘 도망치는구나. 왕발의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다. 하지만 벼랑 끝이다. 날개라도 달리지 않은 이상 갈 곳은 없어.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좌우에서 횃불이 다가오고 정면에서는 사냥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의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뿐이었다.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뱀처럼 넘실대며 흐르고 있었다. 겨울 가뭄에도 강물은 깊고 빨랐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무영은 벼랑 끝에 섰다. 발밑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내렸지만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까마득했다. 그는 포위해 오는 추노꾼들을 노려보았다. 5명, 아니 6명. 모두가 살기를 뗀 채 무영을 애워쌌다. 왕발이 쇠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앞으로 나섰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그러면 다리몽둥이 하나로 끝내주마. 반항하면 가죽을 벗겨서 소금물에 절여줄 테니. 무영은 대답 대신 품에서 마두에게서 뺏은 단도를 꺼내 들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밴 그 칼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다. 왕발이 코웃음을 쳤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고작 그따위 과일 깎는 칼로 우릴 상대하겠다고 놈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무영은 궁지에 몰린 쥐새끼에 불과했다. 하지만 무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절대로 짐승처럼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죽여라 귀찮게 구는 놈은 필요 없다. 왕발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궁수가 시위를 당겼다. 무영은 몸을 비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이 무영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다. 불로 지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무영은 짧은 신음과 함께 비틀거렸다. 단도를 쥔 손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그는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붉은 피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다. 추노꾼들이 킬킬거리며 다가왔다. 어깨를 뚫렸으니 이제 힘도 못 쓰겠군. 가서 묶어. 놈들이 그물과 밧줄을 들고 거리를 좁혀왔다. 사냥개들이 침을 흘리며 무영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무영은 뒷걸음질 쳤다. 발 뒤꿈치가 허공을 디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놈들에게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시 노비가 되어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자유로운 귀신이 되는 편이 나았다. 무영은 벼랑 아래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죽음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강물은 모든 것을 삼킬 듯 사나웠다. 하지만 그곳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왕발과 눈을 마주쳤다.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경멸과 조소, 그리고 섬뜩한 결의가 담긴 눈이었다. 왕발은 순간 멈칫했다. 설마 저 미친놈이 나는 짐승이 아니다. 무영은 피 섞인 침을 놈들의 발치에 뱉었다. 내 목숨은 내가 정한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삭풍보다 차갑게 놈들의 귓가에 박혔다. 추노꾼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무영은 뒤로 몸을 던졌다. 허공으로 몸이 붕 뜨는 순간 중력이 그를 잡아당겼다. 왕발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잡힌 것은 무영의 찢어진 옷자락뿐이었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귓가에서 바람이 비명을 질렀고 밤하늘의 달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깨의 통증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기묘한 해방감만이 전신을 감쌌다. 그는 보았다. 멀리서 타오르는 노역장의 불길을. 그것은 그의 과거를 태우는 장례식의 불꽃이었다. 이제 9번은 죽었다. 그리고 강물 속에서 다시 태어날 존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괴물일 것이다. 풍덩,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무영의 몸을 강타했다. 수만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차가운 물은 상처를 파고들며 의식을 앗아가려 했다. 무영은 허우적거렸다. 물살은 거셌고 어깨의 상처 때문에 수영을 하기 힘들었다.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강물 위에서는 추노꾼들이 횃불을 비추며 강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미친 새끼,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뼈도 못 추렸겠군. 왕발이 혀를 찼다. 이 날씨에 강물에 빠지면 10중 8구는 심장마비로 죽어. 시체라도 떠오르면 건져야 하니 하류로 가보자. 놈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웅웅거리며 멀어져 갔다. 그들은 확신했다. 사냥감은 죽었다고. 하지만 깊은 물속 무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꺼져가는 의식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늙은 살수가 가르쳐준 호흡법이 무의식 중에 작동하며 폐 속에 남은 한 줌의 공기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칠흑 같은 물 속에서도 삶에 대한 집착은 도깨비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죽지 않는다. 아직은 아니다. 놈들의 목을 따기 전까지는 지옥의 염라대왕이라도 나를 데려갈 수 없다. 무영은 성한 오른팔 하나로 물살을 헤치기 시작했다. 고통은 정신을 맑게 했고 차가운 물은 뜨거운 복수심을 식히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했다. 그는 물살에 몸을 맡긴 채 하류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세상이 그를 죽은 자로 기억하게 하라. 그래야만 그림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강물은 소년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며 그를 진정한 무영으로 다시 잉태하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은 자비가 없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거센 물살은 상처 입은 소년의 몸을 짐승처럼 물고 뜯었다. 의식은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무영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폐 속에 차오르는 물을 토해내며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 허우적거렸다. 그것은 썩은 나뭇가지이기도 했고 미끄러운 바위이기도 했다. 살아야 한다는 놈들의 목을 베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도끼만이 그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얼마나 흘러왔을까. 강물의 포효가 잦아들고
등 뒤에 닿는 감촉이 물이 아닌 거친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무영은 젖은 낙엽처럼 강변에 처박혔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했으나 그는 짐승처럼 몸을 뒤집어 하늘을 향해 숨을 몰아쉬었다. 밤하늘엔 무심한 달만이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살아남았다. 그 지옥 같은 절벽에서, 추노꾼들의 화살 세례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강물 속에서 그는 기어이 살아남은 것이다. 그때였다. 자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의 신경이 곤두섰다. 추노꾼인가 아니면 산짐승인가.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는 돌멩이를 더듬어 쥐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놈들이라면 이 돌로 이마를 찍어버리리라. 그러나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는 묘하게 달랐다. 무겁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마치 밤 산책을 나온 듯 여유롭고도 은밀한 고수의 기척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무영의 머리맡에 섰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흘러나오는 기운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했다. 중년의 여인이었다. 낡았지만 기품이 서린 흑색 무복을 입고 허리춤에는 독특한 문양의 단도를 차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회의 수장, 돌차 할멈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무영을 내려다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호, 이 날씨에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숨이 붙어 있다니. 명줄 하나는 질긴 놈이로구나. 무영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어깨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으로 무너졌다. 돌차는 깨깨깨 혀를 차며 무영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손이 무영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다. 눈을 보자.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검었다.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무영은 발가벗 껴진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와, 아주 좋아. 돌차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겁에 질린 사슴의 눈이 아니야.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면서도 사냥꾼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의 눈이로다. 그녀는 무영의 손에 들린 돌멩이를 가볍게 쳐서 떨어뜨렸다. 그따위 돌멩이로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상대할 세상은 돌멩이 따위로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다. 무영은 거친 숨을 내쉬며 물었다. 누구요?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돌차는 대답 대신 반문했다. 너는 누구냐? 관아의 추노꾼들이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뒤지고 다니는 그 쥐새끼가 너냐? 무영은 침묵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돌차는 피식 웃으며 무영의 어깨에 상처를 툭 건드렸다. 끔찍한 고통에 무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신음조차 참아냈다. 독한 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살고 싶으냐? 돌차의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그 몸으로 숲을 헤매다가는 짐승 밥이 되거나 얼어 죽을 게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평생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하겠지. 무영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살고 싶으냐고 그 질문은 우스웠다. 살기 위해 동료를 미끼로 썼고 살기 위해 똥물을 기어 나왔으며 살기 위해 주인을 죽였다. 그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무영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다. 살 거요. 살아서 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거요.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돌차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녀는 품에서 약병을 꺼내 무영의 상처에 뿌렸다.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곧이어 시원한 기운이 돌며 지혈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 그 정도 도끼는 있어야 우리 식구가 될 자격이 있지. 이름이 뭐냐 돌차가 다시 물었다. 무영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이름 노비에게 이름 따위는 없었다. 개똥이, 말똥이, 아니면 그냥 야, 너, 저것, 수용소에서는 9번이라 불렸다. 그것들은 이름이 아니라 낙인이었다. 짐승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일 뿐이었다. 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소. 그런 거. 돌차는 잠시 무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바람에 흩날리는 무영의 젖은 머리카락이 마치 춤추는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이 말했다. 과거에 너는 저 강물에 떠내려가 죽었다. 노비구 번독, 도망자도 이제 세상에 없다. 그녀는 다시 무영을 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무영이다. 무영. 무영은 낯선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없을 무. 그림자영. 그림자가 없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유령 같은 이름. 네가 걷는 길에는 그림자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오직 놈들의 피만이 네가 지나간 자리를 증명하겠지. 돌차의 말은 마치 저주이자 축복처럼 들렸다. 돌차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구원자의 손길이었다. 일어나라. 장무영, 네가 묻어야 할 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느냐. 그녀는 무영에게 성까지 붙여주었다. 베풀장. 놈들에게 죽음을 베풀라는 뜻일까? 아니면 활시위를 당기듯 팽팽하게 살라는 뜻일까? 무영은 그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무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돌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악력은 강했다. 단번에 무영을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강바람이 불어와 그의 젖은 옷을 때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노비가 아니었다. 도망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회의칼. 무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돌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따라와라. 밥부터 먹자. 배가 불러야 칼도 가는 법이다.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영에게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명쾌하게 들렸다. 무영은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발자국은 젖은 자갈 위에 찍혔지만 곧 밀려오는 강물에 씻겨 사라졌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솟아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 소년이 죽고 조선 팔도를 피로 물들일 전설적인 살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무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느껴지는 옹기조각의 흉터가 욱신거렸다. 기다려라. 내 그림자가 너희들의 목을 덮칠 때까지.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왔지만 무영은 스스로 어둠이 되기를 선택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 그 시궁창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복수극은 이제 막 막을 올렸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소년의 맹세를 바다로 실어 날랐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때 세상은 그의 이름 무영을 공포로 기억하게 되리라. 이렇게 벼랑 끝에서의 도박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운 강물은 9번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비천한 노비의 껍질을 씻어내어 진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장무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얻은 그 이름은 더 이상 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돌차와 함께 어둠 속으로 이름 없는 회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은 목숨값이 날카로운 칼날로 매겨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살수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귀족들은 언제쯤 그 피 묻은 화살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모든 것은 제2부 어둠 속의 칼날에서 밝혀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무영이 돌아오는 그날을 가장 먼저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어둠 속에서 다시 뵙겠습니다.